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댈러스 연방은행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행사인 연준 의장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경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 주는 시사점 등을 제시했었는데요. 그의 발언 이후 시장은 good is bad, bad is good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댈러스 발언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우선 파월의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은 매우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파월은 by far the best of any major economy in the world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경제가 주요 경제권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제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주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건강한 편이죠. 미국은 팬데믹 때에도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소비가 매우 건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순수하게 소비 측면만 바라본다면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돋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좋은 것은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생산성이 팬데믹 이전 20년 동안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과열 없이 빠른 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말이죠. 이 발언은요, 주식시장의 중기적 전망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 GDP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균적인 GDP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잠재 GDP보다 높으면 성장이 가속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보다 낮으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잠재 GDP는 그래서 대부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숫자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 GDP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혹은 인구 변화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경우에 그렇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과거 산업혁명 때나 전기의 발명 때처럼 세상에 중대한 변화가 오게 되면 산업 생산성이 퀀텀 점프하게 되고 잠재 GDP 수준을 급격하게 높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전기가 없던 시절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하던 빨래를 세탁기가 몇 시간 안에 뚝딱 해버리게 되면요. 세탁을 하던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겠죠. 1인당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GDP 규모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파월은 지난 5년 동안의 산업 생산성이 그 이전의 20년보다도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혁신이 작용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AI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저는 AI가 산업혁명에 준하는 중대한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처음에는 말장난처럼 보였던 이 AI가 이제는 산업 곳곳에 깊숙이 개입되면서 생산성을 매우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파월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지목하지 않았어도 AI 이외에 딱히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만한 발견이나 발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AI가 생산성 향상의 주요 요인이고 또 연준 역시도 AI의 성과 및 발전 경로에 주목하고 있다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나 전기기관과 같은 혁신이 오고 난 이후의 세상은 어땠어요?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GDP 규모가 커지고 증시 또한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 개선이 지난 20년 평균치보다 높았다는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증시 전망을 낙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고용시장과 관련된 파월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리 데이터 의존적이다라지만 조변석계하는 파월의 고용시장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적지 않은 실망을 했었어요. 연준은 올해 초부터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걱정하기 시작했었고 결국 8월 말에 열렸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고용시장 방어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시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고용시장이 약하지 않다라고 했던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고용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50베이스 포인트나 한 번에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파월이 이번 댈러스에서의 연설에서는 그 생각이 또 뒤집힙니다.
고용시장이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이 커서 명확한 신호를 읽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7, 8월에 급등했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난주에는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했는데요. 실업률이 1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올랐지만 최근에는 더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죠. 고용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발언은 없었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지난 잭슨홀 미팅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뒤바뀐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12월 회의 때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무려 4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물론 시장이 변하는 거예요. 시장이 변했으니까 파월의 생각도 따라 변했다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각이 자주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연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바람직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고용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더 추가해 드리죠. 파월 의장의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매우 중대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죠. 최근에 2기 트럼프 내각을 구성할 주요 인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명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선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겸 연설 담당관을 임명했는데요. 스티븐 밀러는 지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강경한 국경 이민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다른 자리에 앞서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누구보다도 먼저 임명했는데 그가 하필이면 고강도 이민정책 전문가였다는 것은 이거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늘 해왔던 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외부의 피가 우리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해왔었으니까요. 스티븐 밀러는 이른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불법 이민 추방자 수를 현재 10배 이상인 연간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을 추방시킨다면 집권 기간 동안 모두 400만 명의 저렴한 노동 인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바이든 정부 하에서 정부 부문에서의 과잉 고잉이 좀 있어요. 100만 명 이상 되고 트럼프는 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300만 명 이상의 결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거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국경 짜르로 임명했다라는 점이 될 겁니다. 이 국경 짜르가 어떤 직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짜르라는 게 과거 러시아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즉각 임명할 수 있고 취임 첫날부터 시행될 이민 정책을 자세히 설계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문제는 이 호먼 전 국장의 이력입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불법 이민 무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을 결별시키는 아주 잔인한 이민 정책을 펼쳤던 탓에 2017년 1월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으로 지명됐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해서 국장 대행으로 근무하다가 1년 반 만에 사퇴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을 국경 짜르로 임명했다면 정말 무자비한 국경 정책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인상률이 온건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 남쪽 국경이 느슨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최근 리쇼어링 열풍에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장이 떡하니 지어지면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장 주변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요. 아무래도 식당도 필요할 것이고 이발사, 구두 수선집도 필요하거든요.
수많은 서비스 업종이 공장 건설과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었습니다. 그 수요를 충당해 줄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값싼 노동력이었거든요. 지금도 공장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 조만간 가동을 앞두고 있는 공장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노동 수요 증가세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인데요. 만약 현재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노동자들을 속간해서 추방하겠다면 노동시장의 저렴한 공급이 약해지고 완만하게 위축되었던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상승률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임금이 크게 기여하는 주거 제외 근원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이게 되고 결국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이런 우려들이 커지게 됐고 이미 12월에 한 차례 금리 인하 이후 한동안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마저 솔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트럼프의 속을 모두 들여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경 통제를 다시 강화할 경우 중립금리 목표치를 3.5% 이상으로 더 높여 잡아야 될지도 모를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파월의 발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활용해서 10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를 추정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의 주장이 맞다면 지난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이 2.65%였잖아요. 이것보다도 다시 물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롬 파월이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파월 의장은 물가가 한동안은 최근 범위 내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등락할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장기 목표인 2%에 닿도록 하는 임무를 마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이죠. 이 발언 역시 또다시 파월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파월은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면서 연준의 생각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었잖아요. 달랑 석 달 만에 또다시 파월의 생각이 다시금 고용에서 물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경계심을 분명하게 여러 번 표현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강건함이 통화 정책을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의 발언 직후에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12월 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가 기존의 4.5%에서 4.75%까지 동결될 확률이 17.5%였던 것이 41.4%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당연히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을 근거로 만약 조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 매수의 또 다른 기회를 선사할 뿐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감소하거나 혹은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새롭게 생긴 것이잖아요. 결국 이 뭔 소리입니까?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국경 틀어막기로 인해서 급여 수준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이것은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그 또한 시장에 적지 않은 실망 매물을 가져오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딱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느 나라보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 미국 경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잖아요. 저물가 저금리로 실질적 무위험 이자율이 마이너스까지 하락했던 2010년대 중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2020년대 중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토록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살인적인 물가였으니까요. 물가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예전으로 되돌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가의 상승세를 비트할 정도의 급여 상승이 필요한데요. 지금 남쪽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저렴한 노동 공급이 단절될 경우 미국 전체 임금 수준은 오를 것이고, 이는 소비를 다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겁니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급여 인상률이 유지되어야만 건강한 소비 역시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만 그냥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가보다 임금 수준만 조금 더 높아진다면 소비는 유지되고 경기는 성장할 수 있어요. 높아진 금리도 딱히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4% 수준의 금리라지만 미국의 명목 성장률인 5%에 비해서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파월의 댈러스 발언 이후로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 good is bad 국면입니다. 좋은 지표가 발표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오히려 주가 조정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good is bad가 bad is bad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경기가 나빠져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 저점 매수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처럼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낮춰야 되는 문제로 혹여 주가가 하락한다면 처음에는 높아진 금리 수준의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경기가 좋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장이 인지하는 순간 단기간의 조정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조정을 받는 것은 그냥 감수하셔도 되는 그런 조정이 될 것입니다.